2019년 3월의 인천국제공항. 이른 아침 출국장은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유난히 천천히 걸어가는 노부부가 있었다. 남편 강태윤, 77, 아내 박선희, 75. 두 사람의 손에는 큼직한 배낭이 들려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태윤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1978년 35의 나이에 공장 사고를 당한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재활과 싸워왔다. 의사들은 말했다.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휠체어가 그의 다리가 될 거라고. 하지만 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젊은 신부였던 선희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언젠가 세계 일주하자. 두 발로 온 세상을 걷는 거야. 그때 그들은 각 결혼한 28과 26이었다. 태윤은 섬유 공장의 기술자였고 선희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신혼의 단꿈 속에서 그들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언젠가 갈 곳들을 표시했다. 에베레스트의 설산, 사하라의 모래 언덕, 아마존의 밀림,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 모두 두 발로 직접 밟고 싶은 곳들이었다. 하지만 사고는 그 모든 꿈을 산산이 부쉈다. 공장 천장에서 떨어진 철골, 구조물이 태윤의 하반신을 짓눌렀다.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의료진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다. 29의 선희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하지만 태윤 앞에서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약속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함께 걸을 거예요. 그날부터 40년의 재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었다. 선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태윤의 다리를 주무르고 움직였다. 1년, 2년, 3년.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5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다. 태윤의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10년째 그는 보조기를 차고 몇 걸음을 뗄 수 있었다. 20년째 지팡이를 짚고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다. 30년째 인근 야산을 오를 수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의 태윤은 선희에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약속 지키러 가자. 선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태윤의 눈빛은 진지했다. 40년을 기다린 꿈. 그는 그것을 이루고 싶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다. 태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걸었다. 처음에는 2km, 그 다음에는 5km, 그리고 10km. 75의 몸은 쉽게 지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선희는 세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했다. 비자, 환전, 숙소, 안전, 의료, 교사 시절 쌓아둔 꼼꼼함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다. 두 사람은 퇴직금과 적금을 모아 여행 자금을 마련했다. 자식들은 반대했다.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다리도 불편하신데 무슨 세계 여행이에요. 그냥 국내에서 편하게 다니세요.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걷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 그 걸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단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딸아, 엄마는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제 그 걸음으로 꿈을 이루고 싶어. 우리를 믿어줘. 결국 자식들은 물러섰다. 대신 매일 전화하기, 위치 공유하기,
위험한 곳은 피하기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출발의 날이 왔다. 첫 목적지는 뉴질랜드. 남반구의 봄을 맞이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도보 여행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게이트 앞에서 태유는 배낭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맸다. 배낭 속에는 재활보조기구, 상비약, 그리고 40년 전 그들이 함께 펼쳐보던 낡은 세계 지도가 들어 있었다. 여보, 준비됐어요? 선희가 물었다. 태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비록 느리지만 그의 걸음은 확고했다. 준비됐소. 이제 우리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태유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40년간의 재활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선희의 손은 40년간 남편을 돌보느라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손들이 맞잡았을 때 그들은 다시 28과 26의 신혼부부가 되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이튿날 아침이었다. 긴 비행으로 태윤의 다리는 뻣뻣했지만 공항을 나서며 마주한 신선한 공기가 그를 깨웠다. 여보, 저기 봐요. 선희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양치식물 숲이 펼쳐져 있었다. 뉴질랜드의 상징, 실버폰이었다. 태유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사진으로만 보던, 꿈으로만 그리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다. 첫 도보 코스는 오클랜드 외곽의 와이타켈의 산맥이었다. 완만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다. 태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하나가 40년의 노력이 담긴 걸음이었다. 코스는 왕복 8km. 젊은 사람들은 서너 시간이면 주파하는 거리였다. 하지만 태윤과 선희는 10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7번을 쉬었고 태윤은 4번이나 주저앉아야 했다. 미안하오. 여보, 내가 더 빨리 걷지 못해서.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해질녘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정상에서 바라본 타즈만해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유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 병원 침대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풍경. 그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선희야. 왜요, 여보. 고맙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순간을 함께 해줘서. 선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그림자가 황금빛 바다 위로 길게 드리웠다. 첫걸음이었다. 앞으로 7년, 6대륙, 7,000km의 여정 중 첫 8km.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태유는 낡은 세계 지도를 펼쳤다. 뉴질랜드 위에 작은 스티커를 하나 붙였다. 빨간 별 모양의 스티커. 그것은 시작을 의미했다. 2019년 6월, 태윤과 선희는 남미 대륙에 발을 디뎠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시작해 안데스 산맥을 따라 북상하는 계획이었다. 뉴질랜드에서의 석 달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그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안데스는 만만치 않았다. 고도 3,000m가 넘는 고산지대. 태윤의 재활된 다리로는 감당하기 힘든 조건이었다. 첫 번째 위기는 고산증이었다. 해발 3,600m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 태윤은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선희는 급히 현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스페인어로 뭔가 설명했고 통역 앱을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고산증입니다. 즉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도는 위험합니다. 선희는 창백한 얼굴로 태윤을 바라봤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40
년 전 병원 침대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처럼 무력했다. 그때처럼 두려웠다. 태유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소. 조금만 쉬면. 하지만 그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선희는 결단을 내렸다. 그날 저녁 그들은 1500m 낮은 곳으로 이동했다. 계획에 없던 우회였고 일정은 2주나 늦춰졌다. 숙소에서 태유는 자책했다. 내가 너무 무리했소. 이렇게 폐만 끼치고.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휴식 끝에 태유는 회복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수정했다. 고도 3000m 이상의 코스는 피하고 완만한 경로를 택하기로 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7월 그들은 페루의 쿠스코에 도착했다. 잉카 제국의 옛 수도.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노부부를 만났다. 독일에서 온 카를과 잉게 부부였다. 둘 다 70을 넘긴 나이였다. 우리도 남미를 도보로 여행하고 있어요. 카를의 영어는 유창했다. 태유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우리도요. 세계, 걷기, 여행. 네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나이 든 여행자끼리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잉게가 물었다. 보조기를 차고 계시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선희가 대신 답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사고를 당했어요. 40년간 재활해서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죠. 카를과 잉게는 경외의 눈빛으로 태윤을 바라봤다. 놀라워요. 그런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니. 존경스럽습니다. 태윤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걸음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카를 부부와 헤어진 후 태윤과 선희는 마추픽추로 향했다. 해발 2430m의 고대 도시. 가파른 계단과 돌길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가이드는 태윤의 지팡이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분은 힘들 겁니다. 차라리 아래에서 기다리시는 게.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등반은 고행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태윤의 오른쪽 다리는 비명을 질렀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은 턱까지 찼다. 선희는 뒤에서 남편의 배낭을 잡아주며 함께 올랐다. 4시간 만에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미 내려간 후였다. 석양이 고대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태윤은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눈앞의 광경을 바라봤다. 구름 위의 도시. 500년 전 잉카인들이 쌓아올린 돌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여보, 선희가 남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8월, 그들은 칠레 파타고니아에 도착했다.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그곳. 거친 바람과 빙하가 만드는 절경의 땅이었다.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 그곳의 W 트레킹 코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총 70km가 넘는 거리였고 일반인도 4회 5일이 걸리는 코스였다. 선희는 걱정스러웠다. 여보, 우리한테는 너무 무리 아닐까요? 하지만 태윤은 고집을 부렸다. 파타고니아까지 왔는데 이걸 안 걸어보고 갈 수는 없소. 천천히 가면 돼요. 열흘이 걸려도 좋소. 결국 그들은 도전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의 자연은 가혹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태윤의 약한 다리는
그 추위에 더욱 굳어졌다. 사흘째 되던 날, 태유는 결국 쓰러졌다. 저체온증이었다. 선희는 급히 비상연락처로 구조 요청을 했다. 헬기가 도착하기까지 2시간. 선희는 남편을 침낭으로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데웠다. 태윤 씨, 눈 떠요. 제발. 아직 갈 곳이 많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선희의 눈물이 남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다. 헬기가 도착했고 태유는 근처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엄중히 경고했다. 더 이상의 무리한 여행은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신체 조건으로 극지 트레킹은 자살행위입니다. 병실에서 태유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선희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그만하고 돌아가요. 충분히 했어요. 뉴질랜드도 갔고 남미도 왔잖아요. 하지만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 대륙이 남았소. 나는 끝까지 가고 싶소. 선희는 남편의 완고함에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지가 자랑스러웠다. 40년 전 걷지 못할 거라던 그 남자가 지금 세계를 걷고 있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말도 들어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선희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한 달간 칠레의 작은 도시에서 쉬며 회복했다. 그리고 9월 다시 배낭을 맸다. 다음 목적지는 아프리카였다. 2019년 10월 태윤과 선희는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다. 아프리카 대륙, 인류의 요람이라 불리는 땅.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목표는 킬리만자로였다. 아프리카의 최고봉, 해발 5,895m. 하지만 파타고니아에서의 경험 이후 그들은 계획을 수정했다. 정상 등반 대신 해발 3,000m까지만 오르기로 했다. 무리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요. 선희의 말에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아쉬웠지만 생명이 먼저였다.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의 입구에서 그들은 현지 가이드 은베키를 만났다. 40대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는 태윤의 지팡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다리로 산을 오르시려고요? 태윤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은베키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은 나이 든 분들에게는 위험해요. 하지만 선희가 간곡히 부탁했다. 우리는 정상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3,000m까지만. 그리고 남편은 4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요. 은베키는 두 노인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 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등반은 시작되었다. 열대우림을 지나고 고산 초원을 지났다. 태유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갔다. 은베키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태윤의 끈기를 보며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산에서 수백 명을 가이드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해발 3,800m의 호론보 허트에 도착했다. 원래 계획보다 800m를 더 올라간 것이었다. 태유는 기진맥진했지만 그의 얼굴은 환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태윤과 선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별들로 가득했다. 선희야. 왜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소.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알았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소.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다.
수백만 년 전부터 빛나던 별들. 그 별빛 아래서 그들의 40년 인생이 작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 킬리만자로를 내려온 후 그들은 탄자니아 북부의 세렝게티로 향했다. 광활한 사바나가 펼쳐진 곳, 야생동물의 천국. 그곳에서 그들은 대이동을 목격했다. 100만 마리가 넘는 누와 얼룩말이 초원을 가로지르는 장관. 태유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저것 봐요. 저들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소. 선희가 말했다. 우리처럼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들도 살기 위해, 꿈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멈추면 죽는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인생의 법칙이었다. 11월, 그들은 케냐로 이동했다. 나이로비에서 시작해 동부 해안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계획이었다. 총거리 약 500km. 하지만 케냐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치안 문제였다. 현지 경찰은 노부부의 도보 여행을 극구 만류했다. 이 경로는 위험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인들은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선희는 두려웠다. 하지만 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결국 그들은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고 낮 시간에만 이동하며 주요 도시를 경유하는 안전한 경로를 택했다. 비용은 더 들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다. 케냐의 도보 여행은 그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길에서 만난 현지 사람들, 가난했지만 밝게 웃는 아이들,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어느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한 노파를 만났다.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태윤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 보였다. 그녀는 매일 10km를 걸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힘들지 않으세요? 선희가 물었다. 노파는 환하게 웃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걷는 것이 사는 것이죠. 태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에게도 걷는 것이 사는 것이었다. 40년을 걷기 위해 싸웠고 이제는 걷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다. 12월, 그들은 몬바사의 해변에 도착했다. 인도양의 푸른 바다가 눈부셨다. 태유는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다.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그것은 기적이었다. 40년 전, 의사들은 말했다. 모래사장을 걷는 감촉은 영영 느끼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는 인도양의 해변을 걷고 있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선희야, 와보시오. 태윤이 손짓했다. 선희도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에 섰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그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혔다. 파도가 밀려와 그 발자국을 지웠지만 그들은 계속 걸었다.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며 그날 밤 숙소에서 태유는 세계 지도에 또 하나의 별 스티커를 붙였다. 아프리카, 세 번째 대륙이었다. 남은 것은 유럽, 북미, 아시아, 그리고 언젠가는 남극까지. 여보, 우리 정말 해내고 있네요. 선희가 말했다.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청춘의 그것처럼 빛났다. 2020년 1월, 태윤과 선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유럽 대륙,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박물관이나 성당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유럽의 산과 들을 두 발로 밟는 것이었다. 첫 목적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스페인 북부를 가로지르는 800km의 순례길.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였다. 하지만 1월의 스페인 북부는 추웠다.
비가 자주 내렸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태윤의 오른쪽 다리는 추위에 더 뻣뻣해졌다. 여보, 좀 더 따뜻한 계절에 오는 게 어땠을까요?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계절을 기다리다 보면 나이만 더 먹소.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야 해요. 그들은 일반 순례자들의 절반 속도로 걸었다. 하루 15km가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10km를 걷는 것도 힘들었다. 다른 순례자들은 그들을 추월해 갔다. 젊은이들은 가볍게 뛰다시피 지나갔고 중년의 순례자들도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태윤과 선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어느 날 그들은 한 젊은 순례자와 함께 걷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온 25살의 앙투안이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윤을 바라봤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입니다. 앙투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나이에 순례길을요? 대단하십니다. 태윤은 쑥스럽게 웃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고 계세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약속을 지키려고. 40년 전에 한 약속을. 앙투안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태윤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순례자 숙소에서 앙투안은 태윤과 선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 마비, 40년의 재활, 그리고 이 여행.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시련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고민이 너무 작게 느껴지네요. 태윤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통에 크고 작음은 없소. 당신의 아픔도 소중하오. 다만 걷다 보면 답을 찾게 될 거요. 2월, 그들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했다. 800km의 여정을 50일 만에 완주한 것이었다. 대성당 앞 광장에서 태윤은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해냈소. 우리 해냈소.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굳은 살은 더 두꺼워졌다. 하지만 그 손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3월, 그들은 알프스로 향했다. 스위스의 마터우른을 배경으로 한 도보, 여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때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처음에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3월 중순, 스위스 정부는 국경 봉쇄를 선언했다. 모든 외국인은 즉시 출국하거나 격리되어야 합니다. 호텔 직원의 말에 선희는 당황했다. 어떡하죠, 여보? 태윤도 난감했다. 그들은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스위스의 작은 도시 인터라켄에 묶였다. 결국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비행기 표를 끊었고 짐을 쌌다. 하지만 태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직 새 대륙이 남았는데. 선희는 남편을 위로했다. 괜찮아요.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오면 돼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윤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알프스에 눈 덮인 봉우리들이 보였다. 저곳을 걷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아쉬웠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3월 말이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후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1년 만의 귀환이었다. 자식들은 반가워하면서도 걱정했다. 이제 그만하시고 한국에서 편히 지내세요.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데 무슨 여행이에요.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나는 반드시 마저 갈 거요. 2020년은 그렇게 한국에서 보냈다. 태윤은 매일 한강변을 걸었다. 비록 세계를 걷지는 못했지만 걷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하루 10km, 때로는 15km.
79의 몸이었지만 그는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선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걷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40년간 걷지 못했기에 이제는 평생 걸을 것이다. 2021년 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태윤과 선희는 우선 접종 대상이었다. 2차례의 접종을 마친 후 태윤은 선희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소. 선희는 걱정스러웠다. 이제 80이 된 남편. 팬데믹을 겪은 세계.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며 알았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6월, 국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럽행 비행기 표를 다시 끊었다. 이번에는 북유럽, 노르웨이의 피오르를 걷는 것이 목표였다. 출국 전날 밤, 태윤은 세계 지도를 펼쳤다. 3개의 빨간 별이 붙어 있었다.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는 반쯤 붙여진 별이 하나 있었다. 이번에는 이걸 완성하는 거요. 태윤이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은 북미, 그 다음은 아시아, 그럼 6대륙 완성이요. 2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80의 나이. 하지만 그들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1년 7월, 태윤과 선희는 노르웨이 베르겐에 도착했다. 1년 반 만의 재출발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베르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피오르 트레일. 빙하가 만든 깊은 협곡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이었다. 하지만 80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첫날부터 태윤은 힘들어했다. 1년 반의 공백이 그의 체력을 약화시켰다. 한강변 걷기로는 부족했다. 산길은 달랐다. 여보, 괜찮아요? 선희가 물었다. 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조금 녹슬었을 뿐이오.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한 태윤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다. 선희는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걱정했다.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가요. 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오. 1년 전보다 확실히 힘이 없소.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 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들은 페이스를 더 늦췄다. 하루 8km, 그것도 여러 번 쉬어가며 걸었다. 젊은 여행자들이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를 그들은 온종일 걸어갔다. 하지만 풍경은 그 느린 걸음을 보상해 주었다. 속내피오르의 푸른 물, 게이랑에르의 폭포, 롬의 스타브 교회. 태윤은 그 모든 것을 두 눈에 담았다. 어느 날 그들은 한 노르웨이 노인을 만났다. 85의 올라프였다. 그는 매일 이 길을 산책한다고 했다. 저는 평생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 올라프는 태윤의 지팡이를 보고 물었다.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예, 젊었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먼 곳까지 오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올라프는 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이 태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 인생은 짧다. 80의 나이면 더욱 그렇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8월, 그들은 핀란드로 넘어갔다. 라플란드의 백야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밤이 없는 땅,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신비로운 곳, 로바니에미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트레킹 코스, 자작나무 숲과 툰드라가 펼쳐진 길이었다. 태윤은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40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런 풍경을 상상이나 했을까? 백야의 라플란드를 걷는 나 자신을 당시에는 다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는데 한밤중인데도 밝은 하늘, 태양은 수평선 위를 맴돌 뿐 지지 않았다. 그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태유는 깨달았다. 인생에도 백야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을. 어둠이 오지 않는 희망만 가득한 순간. 9월 그들은 덴마크, 독일, 프랑스를 거쳐 다시 스위스로 돌아왔다. 1년 전 팬데믹 때문에 떠나야 했던 그곳. 이번에는 알프스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였다. 마터우른 아래의 트레킹 코스, 해발 2500m의 고산 지대였다. 태유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파타고니아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고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충분히 준비하고 천천히 올라갔다. 매일 200m씩만 고도를 높였다. 적응하고 쉬고 다시 올랐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마터오른의 봉우리가 바로 눈앞에 솟아 있었다. 4478m의 위엄. 태유는 그 봉우리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걸 오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오. 선희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충분히 대단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10월 그들은 이탈리아로 내려왔다. 토스카나의 구릉지대를 걷는 것이 마지막 유럽 코스였다.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가 펼쳐진 완만한 언덕길. 그곳에서 그들은 마르코라는 이탈리아 노인을 만났다. 82의 나이에도 매일 포도밭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평생 이 땅을 읽었습니다. 이 땅이 나를 살게 했고 나는 이 땅에 빚을 졌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딴 포도를 태윤과 선희에게 내밀었다. 태양을 가득 머금은 포도는 달콤했다. 인생도 포도 농사와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태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의 재활, 그것도 긴 기다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있었다. 11월 말, 그들은 유럽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태유는 세계 지도에 4번째 별을 붙였다. 유럽, 완성. 이제 2 대륙이 남았소. 태윤이 말했다. 선희는 지도를 바라보며 물었다. 다음은 어디예요? 북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아시아요? 우리가 사는 곳인데. 태유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요. 우리 땅을 2 발로 제대로 밟아보고 싶소. 그들은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다음 목적지는 캐나다였다. 2022년 1월, 태윤과 선희는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다. 81와 79.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겨울의 북미는 가혹했다. 특히 캐나다 로키의 추위는 상상 이상이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계절에 다시 오는 게. 선희가 말했지만 태유는 고집을 부렸다. 계절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 나이가 더 들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해요. 결국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출발했다. 방한복, 핫팩, 비상식량, 모든 것을 갖췄다. 밴프 국립공원의 겨울 트레킹, 눈으로 덮인 숲길을 걷는 것은 환상적이었지만 위험했다. 미끄러운 빙판, 숨겨진 구멍, 갑작스러운 눈보라. 어느 날 태유는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선희는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그만하고 돌아가요. 이건 너무 무리예요. 하지만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소. 선희는 남편의 완고함에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지가 존경스러웠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남편. 2월, 그들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랜드 캐니언. 40년 전 신혼시절 꿈꿨던 바로 그곳.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서 태유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협곡.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든 경이로움.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소.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우리 둘이 함께. 지나가던 젊은 여행자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랜드 캐니언을 배경으로 선 노부부. 태윤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선희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캐니언 근처 숙소에서 태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4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3월 그들은 요세미티로 향했다.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곳.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태유는 한 세코이아 나무 앞에 섰다. 나이 3000년이 넘는다는 나무였다. 그는 그 거대한 나무의 몸통에 손을 대며 생각했다. 이 나무는 3000년을 살았다. 나는 겨우 80년. 하지만 이 짧은 80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다. 40년을 걷지 못했지만 40년을 걷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걷고 있다. 4월 그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간헐천과 온천, 야생동물의 천국. 봄의 옐로스톤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을 보며 태유는 감탄했다. 정확히 90분마다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 자연의 시계. 저것 봐요. 저렇게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소. 선희가 말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했죠.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포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다. 5월 그들은 동부로 이동했다. 에팔레치아 트레일의 일부를 걷기 위해서였다. 총 3,500km가 넘는 이 트레일을 전부 걷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중 일부라도 경험하고 싶었다. 그들은 100km 구간을 선택했다. 완만하면서도 아름다운 코스였다. 하지만 81의 몸에는 여전히 도전이었다. 열흘간의 트레킹 중 가장 힘든 순간이 왔다. 8회째 되던 날, 태유는 심한 피로를 호소했다. 체력의 한계였다.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소. 태윤이 주저앉았다. 선희는 급히 비상연락처로 연락했다. 다행히 근처에 구조대가 있었고 1시간 만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태윤. 의사의 진단은 극심한 탈진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트레킹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충분히 했어요. 하지만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대륙이 남았소. 아시아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태유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마음은 아직 멀었다. 일주일간의 입원 후 태유는 퇴원했다. 의사는 최소 한 달간의 휴식을 권고했다. 그들은 뉴욕의 조용한 동네에 숙소를 잡고 쉬기로 했다. 그 한 달 동안 태유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 나이에 대해, 죽음에 대해. 선희야. 왜요?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소. 선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태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직 아시아를 못 걸었소. 우리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소. 선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꼭 갈 거예요. 아시아도, 우리 땅도. 약속해요. 태윤은 선희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6월, 충분히 회복한 후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루 5km,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보스턴의 프리덤 트레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그들은 북미의 주요 도시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그들은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에 있었다. 자유의 종 앞에서 태유는 세계 지도에 5번째 별을 붙였다. 북미. 완성. 이제 하나 남았소. 태윤이 말했다. 선희는 지도의 아시아 부분을 가리켰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을 걷는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82의 나이. 5 대륙을 걸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2022년 8월. 태윤과 선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3년 반 만에 완전한 귀환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었다. 자식들은 놀라워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5 대륙을 다 걸으셨다니. 하지만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이제 우리 땅을 걸어야지. 계획은 이랬다. 한국의 주요 산과 길을 걷고 그 다음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아시아 대륙을 완성하는 것. 9월, 그들은 제주도부터 시작했다. 올레길, 한라산. 태유는 자신의 땅을 2발로 밟는다는 것에 특별한 감회를 느꼈다. 이상하오. 외국의 산을 걸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오. 선희도 동의했다.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땅. 10월, 그들은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가을. 붉게 물든 산은 마치 불타는 듯했다. 피아골의 단풍 계곡을 걸으며 태유는 옛 기억에 잠겼다. 40년 전, 신혼 시절 선희와 함께 왔던 곳. 그때는 2 다리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이제 40년이 지나 다시 이곳을 걷고 있다. 선희야, 기억나요? 우리 여기 왔었소. 기억나죠? 당신이 나를 업고 계곡을 건넜잖아요. 태유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나를 선희가 부축하고 다니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11월, 그들은 설악산으로 향했다. 첫눈이 내린 설악산. 흰 눈으로 덮인 산은 신성했다. 천불동 계곡을 오르며 태유는 숨이 찼다. 82의 몸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상은 포기했다. 대신 천불동 대피소까지만 올랐다. 그곳에서 바라본 설악의 풍경.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태유는 다른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젊은 등산객이 물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82의 설악산을요? 대단하십니다. 태유는 쑥스럽게 웃었다. 나는 세계를 걸어왔소. 설악산쯤이야.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 놀랐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태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재활, 그리고 6 대륙 걷기.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다. 태유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된다는 것. 그것이 기뻤다. 12월, 그들은 잠시 쉬었다. 겨울은 한국의 산을 걷기에 위험했다. 대신 그들은 다음 여정을 준비했다. 일본, 2023년 3월, 벚꽃이 피는 계절에 그들은 일본에 도착했다. 교토에서 시작해 나라, 오사카, 그리고 도쿄까지. 일본의 주요 도시를 도보로 여행하는 계획이었다. 교토의 철학의 길, 벚꽃이 만개한 운하를 따라 걷는 길. 태윤과 선희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름답소. 태윤이 말했다. 선희는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미소 지었다.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네요. 나라의 사슴공원에서 그들은 사슴들과 함께 걸었다. 순한 사슴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태윤은 사슴에게 먹이를 주며 웃었다.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4월 그들은 일본 알프스로 향했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파인 루트. 20m 높이의 눈에 대엽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솟아오른 눈벽을 보며 태윤은 감탄했다. 저게 다 눈이요? 놀랍죠. 선희도 창밖을 넋을 놓고 바라봤다. 정상에서 내려 짧은 산책로를 걸었다. 82과 80의 노부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5월, 그들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만리장성.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 8달령 구간을 선택했다. 가장 완만한 코스였다. 하지만 그것조차 태윤에게는 도전이었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태윤은 생각했다. 이 장성을 쌓은 사람들. 수천 년 전 그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돌을 날랐을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에 도착했을 때 태윤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왜 우세요? 선희가 물었다. 태윤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기쁘오. 너무 기쁘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소. 6월, 그들은 인도로 향했다. 타지마할, 사랑의 상징. 하얀 대리석 건물 앞에서 태윤과 선희는 손을 잡고 섰다. 여보, 우리도 저 황제처럼 사랑했소? 태윤이 물었다. 선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40년을 함께 싸웠잖아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들의 사랑은 건물보다 강했다. 히말라야,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히말라야의 자락을 걸었다. 해발 2000m. 태윤에게는 안전한 고도였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달랐다. 멀리 보이는 8000m급 봉우리들. 그 웅장함. 저걸 오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오. 태윤이 말했다. 선희는 남편의 팔을 꼭 잡았다. 충분해요. 우리는 충분히 왔어요. 7월, 그들은 동남아시아로 내려갔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열대의 뜨거운 열기. 앙코르와트의 사원을 걸으며 태윤은 경외감을 느꼈다. 1000년을 버틴 돌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돌도 1000년을 버티는데 나도 조금 더 버텨야겠소. 태윤이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선희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알았다. 남편은 정말로 더 오래 살고 싶어 했다. 더 많이 걷고 싶어 했다. 8월,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4년간의 여정. 6대륙. 그리고 마침내 완성의 순간이 다가왔다. 2023년 9월, 태윤과 선희는 한국의 마지막 코스를 준비했다. 백두대간.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는 산줄기. 물론 전 구간을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일부라도 걷고 싶었다. 그들은 덕유산 구간을 선택했다. 이게 마지막이오. 태윤이 말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이자 완성이에요. 9월 15일. 그들은 덕유산 등산로에 섰다. 83과 81.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와 배낭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40년의 꿈이 담겨 있었다. 등반은 느렸다. 한 걸음에 10초가 걸렸다. 1시간에 1km.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자식들이 함께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가족 모두가 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왔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쉬세요. 손주가 말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40년 기다렸단다. 정오가 되었다. 그들은 중턱에 도착했다. 선이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 여보, 얼마나 걸었을까요? 지금까지. 선이가 물었다. 태유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의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략 7,000km쯤 되는 것 같소. 7,000km. 선이는 그 숫자에 감탄했다. 83세 남편이 40년 전 걷지 못할 거라던 남편이 7,000km를 걸었다. 그것도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를 짚고. 큰아들이 말했다. 태유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다리. 하지만 이 다리가 그를 세계 곳곳으로 데려갔다. 이 다리에게 고맙소. 태윤이 말했다. 가족들은 그 말에 웃었지만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다. 오후 3시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상까지 2km. 하지만 그 2km가 멀게만 느껴졌다. 태윤의 다리는 떨렸다. 숨은 턱까지 찼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83의 몸은 분명 한계였다. 여보, 여기서 그만해도 돼요. 선이가 말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가야 해요. 끝까지. 가족들이 부축했다. 큰아들이 왼쪽을, 작은아들이 오른쪽을. 선이는 뒤에서 남편의 배낭을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 6시. 마침내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다. 덕유산 향적봉. 해발 1614m. 태유는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석양이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해냈소. 우리 해냈소.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선이도 자식들도 손주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큰아들이 말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서는 못했단다. 너희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선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둘 다 덕분이에요. 태윤은 가방에서 낡은 세계지도를 꺼냈다. 5개의 빨간 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별을 붙일 차례였다. 아시아. 마지막 대륙.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별 스티커를 붙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6대륙. 40년의 꿈. 할아버지, 이제 끝난 거예요? 손녀가 물었다. 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났단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 남극, 7번째 대륙. 하지만 그것은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해가 완전히 졌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윤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이 별들을 봤다. 그때 나는 다시는 산 정상에서 별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다. 덕유산 정상에서 별을 보고 있다. 선이야. 왜요? 행복하오? 선이는 남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등.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청춘처럼 빛나고 있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다. 그들의 여정이 겹쳐 보였다. 뉴질랜드의 숲, 파타고니아의 빙하, 킬리만자로의 별, 마터오른의 설산,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 그리고 히말라야의 봉우리. 그 모든 곳을 그들은 함께 걸었다. 40년의 약속을 지키며. 하산은 다음 날 아침에 하기로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산장에서 묵었다.
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깨어 있었다. 선희가 물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은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 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요. 40년을 걷지 못했지만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7,000km가 있소. 선희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여정 중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보내준 눈빛, 존경과 감탄,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천천히 하산했다. 하산은 등반보다 위험했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갔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축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산 아래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83세 노인이 6대륙을 걸었다는 소문. 어떤 기분이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태유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감사합니다. 이 다리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산과 길에게. 그의 말은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다. 83세, 6대륙 7,000km 완주. 불가능을 이긴 사랑의 기적. 2023년 10월. 태윤과 선희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태윤은 대부분 거절했다. 나는 유명해지려고 걷는 게 아니오. 하지만 선희는 남편을 설득했다. 여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나누는 게 어때요? 결국 태윤은 한 번의 인터뷰를 수락했다.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촬영팀은 그들의 일상을 한 달간 따라다녔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걷는 모습, 재활 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낡은 세계 지도를 바라보는 모습. 인터뷰에서 태윤은 말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40년간 재활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나요? PD가 물었다. 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답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처음 10년은 지옥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옆에 앉아있는 선희를 비췄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40년간 남편을 간호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선희는 미소 지었다. 힘들었죠. 하지만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남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큐멘터리는 11월에 방송되었다. 시청률은 기대 이상이었다. 사람들은 태윤과 선희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년층,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한 시청자는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다.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태윤 씨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재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이렇게 썼다. 저는 75입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 씨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태윤은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선희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당신의 고통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요. 12월. 태윤은 한 재활병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척추 손상 환자들을 위한 강연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말주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희가 권했다.
가봐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강연장에는 50명 정도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사고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태유는 단상에 섰다.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로 사진들을 보여줬다. 뉴질랜드의 숲, 마추픽추의 돌계단, 킬리만자로의 별,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 히말라야의 설산. 이 모든 곳을 나는 이 다리로 걸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두드렸다. 보조기가 찬 다리.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걸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환자가 다가왔다. 휠체어에 앉은 20대의 청년이었다.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태유는 청년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할 수 있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은 눈물을 흘렸다. 태윤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40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태윤은 84, 선희는 82이 되었다. 자식들이 새해 인사를 하러 왔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윤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흡족해했다. 큰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변호사가 되었다.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태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 아니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올해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곳이 남았단다. 어디요? 남극.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남극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태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7대륙을 다 걸어보고 싶구나. 그래야 완전한 거야. 선희도 놀랐다. 여보, 남극은 우리 나이에 너무 무리예요. 하지만 태윤은 이미 마음먹었다. 한번 알아보고 결정하자. 가능하면 가고 불가능하면 포기하겠소. 2월, 태윤은 남극 여행사에 문의했다. 놀랍게도 84세 나이에도 남극 크루즈에 탑승할 수 있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다. 건강검진 결과 태윤은 나이에 비해 건강했다. 40년간의 재활과 운동이 그를 젊게 만들었다. 건강 상태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극지방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3월, 태윤과 선희는 남극 크루즈를 예약했다. 출발은 11월, 남극의 여름이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더욱 열심히 준비했다. 체력 훈련, 한파 대비, 장비 준비, 모든 것을 철저히 했다. 자식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부모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일이 있잖아. 우리 둘이서 갈게. 하지만 괜찮단다. 우리는 7,000km를 걸었어. 남극쯤이야. 태윤의 자신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여름 내내 태윤은 훈련했다. 매일 15km를 걸었다. 84세 나이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선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평생 걸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2024년 11월, 태윤과 선희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도착했다.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도시.
그곳에서 남극으로 가는 크루즈가 출발한다. 84과 82. 그들은 크루즈 승객 중 최고령이었다. 다른 승객들은 놀라워했다. 이 나이에 남극을요? 하지만 태유는 담담했다. 꿈을 이루러 가는 것뿐입니다. 드레이크 해협.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 많은 승객들이 멀미로 고생했다. 태윤과 선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틀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남극반도가 보였다. 새하얀 빙하, 푸른 바다, 펭귄 무리.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다. 저기가 남극이오. 태윤은 갑판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이 풍경을 꿈이나 꿨을까. 상륙일. 고무보트를 타고 섬에 내렸다. 펭귄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태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남극의 땅. 7번째 대륙. 그의 발이 그 땅을 밟았다. 해냈소. 마침내 해냈소. 태유는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남극의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다. 선희가 남편 옆에 앉았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7대륙을.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세계지도를 꺼냈다. 6개의 빨간 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별을 붙일 차례였다. 남극. 마지막 대륙. 떨리는 손으로 별 스티커를 붙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7대륙. 50년 꿈의 완성. 주변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도 태윤과 선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84세 노인이 7대륙을 걸었다는 이야기.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태윤은 그 모든 악수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크루즈 선실에서 태윤과 선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여보. 왜요? 우리 인생 헛되지 않았소?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40년을 걷지 못했지만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태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978년의 그 사고.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가 있었고, 재활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정이 있었다. 선희야,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당신과 결혼하겠소? 선희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100번을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다. 남극의 밤은 밝았다. 백야에 가까운 날이었다. 크루즈는 일주일 후 우스아이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향했다. 2024년 12월. 서울. 인천공항에는 기자들이 가득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84세 노인이 7대륙을 완주했다는 소문. 강태윤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것에, 특히 누구에게 가장 감사하십니까? 태윤은 선희를 바라봤다. 아내에게. 그리고 이 다리에게. 그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두드렸다. 이 다리는 40년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세계 곳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말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84세, 7대륙 완주, 인간 의지의 승리. 2025년 1월, 태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장애 극복 및 국민 희망 부여 공로였다. 시상식에서 태윤은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3월, 태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7,000km의 약속. 선희가 쓴 회고록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썼다. 저는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태윤 씨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태윤은 이런 서평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구나. 선희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산이 됐어요. 여름, 태윤은 전국의 학교와 병원을 돌며 강연을 했다. 비록 말주변은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중학교에서의 강연.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매 순간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 처음 10년이었을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거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약속 때문이야.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 꿈을. 태윤은 그 학생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을, 태윤과 선희는 조용히 지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었다. 이제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알아봤다. 강태윤 씨 아니세요? 7대륙을 걸으신.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에게 큰 희망을 주셨어요. 태윤은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기뻤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 겨울, 첫눈이 내렸다. 태윤과 선희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몇 킬로미터나 걸었을까요? 선희가 물었다. 태윤은 수첩을 펼쳤다. 그동안의 모든 기록이 적혀 있었다. 정확히 8,253km, 8,000km. 선희는 그 숫자에 감탄했다. 우리 정말 많이 걸었네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더 걸을 거요. 어디를요? 여기, 우리 동네. 매일 아침 한강변. 죽는 날까지. 선희는 웃었다. 그래요. 죽는 날까지 함께 걸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2026년 5월, 태윤은 85, 선희는 83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태윤은 선희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쟤를 뿌려줘요. 어디에요? 우리가 걸었던 모든 곳에. 뉴질랜드, 파타고니아, 킬리만자로, 알프스, 그랜드 캐니언, 히말라야, 그리고 남극. 선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소. 선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쟤는 여기. 한강변에 뿌려줘요. 내가 가장 많이 걸었던 곳. 알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들의 인생처럼.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태윤과 선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하나하나가 기적이었다. 40년을 걷지 못했던 남자가 이제는 세계를 걸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꿈꾸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태윤과 선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영원히